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한국사 요약 강의 마지막에 해당되겠습니다. 10강, 바로 역대 정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승만 정부부터 쭉 흐름을 이어서 현재 정부에 이르는 특징들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상하셨듯이 과거 정부들에 대한 평가나 업적들을 다양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김대중 정부 이후의 정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기도 어렵고, 또 시대가 더 지나야 더 구체적인 평가가 더 나오기 때문에 이 이후의 정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여러분이 파악만 해주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의 특징의 무게가 이 앞쪽의 정부에 주로 쏠려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선생님하고 많은 내용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갖고 있으면 96쪽부터 133쪽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바로 3단원 내용을 요약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승만 정부 처음부터 볼게요. 자,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를 청산 시도했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반민특위를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인데요. 잘 됐을까요? 네, 잘 되지 않았어요. 이승만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겠지만 한민당을 기반으로 해서 정부를 세웠기 때문에 이 한민당의 구성원의 다수가 친일파와 가까웠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그렇게 구성원이 되어 있거든요. 때문에 자신의 편을 쳐내는 것이 어렵고, 또 친일파라고 하는 세력들이 기본 세력으로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또 권력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쳐낸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잘 되지 않았다. 실패로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자, 경제적인 것도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걸 시행합니다. 자, 북한의 토지개혁과 대비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해두어야 되는데요. 자, 핵심은 요겁니다. 자본주의잖아요. 유상으로 가져와서 매수를 해서 분배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북한의 토지개혁은 무상이라고 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고요. 자, 범위가 약 5정보에 해당되는 범위를 가져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정보를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오늘날에 약 3,000평에 해당되는 대지 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범위를 농지개혁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들이 지금도 이야기되는데 여러분이 한번 교과서에서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위기가 찾아오죠. 6.25 전쟁. 자, 여러분이 6.25 전쟁 하면 과정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뉴스들 보니까 6.25 전쟁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잘 모른다, 혹은 북침이냐 남침이냐 헷갈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새벽 4시에 남침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메가도에 의해서 유엔군이 파견된 이후에 인천 상륙 작전 했었죠. 자, 서울 수복했어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저기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진출했었죠. 미안합니다. 자,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북쪽에서도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1사후퇴 되었다가 휴전선 38선 이남과 이북 지역에서 교착 상태가 유지되면서 결국 휴전을 맺으면서 6.25 전쟁이 휴전으로 일시적으로 끝나게 되는 과정들 약 4차례 혹은 5차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민족의 비극이었죠. 이산가족을 만들게 되면서 박정희 정부 이후부터 이산가족을 상봉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남북 통일 정책으로 많이 언급이 되는 시작입니다. 6.25 전쟁이요. 자, 그리고 300산업, 경제적인 걸 많이 언급하게 되네요. 자, 300산업이라고 해서 밀가루, 면화, 설탕입니다. 요 세 가지를 6.25 전쟁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으면서 한국의 경제를 원주 경제로 발전을 시킵니다. 물론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국가적인 부담을 지게 되면서 경제를 발달시키는데, 자, 어쨌거나 미군의 지원 속에서 6.25 전쟁 이후 남한이 초토화된 상태에서 경제 발전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이승만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불인정하고 있는 정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건 적지 않겠지만 이야기는 해보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발전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4.19 혁명입니다. 4.19 혁명. 자, 결국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 야욕이 드러나게 되자 어린 아이부터 일반 시민, 아저씨, 아줌마 모든 시민들 계층이 합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승만 정부는 쫓기게 되면서 하와이로 넘어갔고 결국 하와이에서 목숨을 다하게 되면서 이승만 정부의 생명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발전 단계에서 첫 번째로 이제 4.19 혁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얗게 적어둘게요.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그 결과로 만들어진 정부가 아래 한번 적어볼게요. 장면 정부라고 합니다. 자, 이게 좀 특이한데요. 뭐가 특이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있었던 내각 책임제입니다. 자, 여러분 내각 책임제 처음 들어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승만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쭉 이어오는 흐름이 대통령제에 기반을 하고 있거든요. 자, 내각 책임제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일본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일본이나 영국 생각해 보면 되는데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로서 권력을 모두 장악하는 형태를 내각 책임제라고 합니다. 자, 요거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 대통령제가 등장하면서 대통령이 과대한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독재의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때문에 정치 체제의 변형을 한번 시도해 본 겁니다. 물론 요것도 이제 최고 권력자의 권력이 너무 약해서 또 정치 체제가 다시 대통령제로 돌아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자, 그 다음 정부 박정희 정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박정희 정부 때도 굉장히 일련의 사건들이 많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박정희 정부는 5.16 군사 정변을 통해서 세워진 정권으로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일협정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죠. 자, 경제를 발전하기 위한 경제 자금이 필요했는데, 자, 그것들을 외부에서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한일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 혹은 보상의 느낌이 아니라 차관의 느낌으로 돈을 가져오게 되면서 현재도 많은 질타와 비난을 받게 되는 한 가지 이유이긴 하지만 베트남 파병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상태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라고 하는 또 긍정적인 평가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 뭐 개인적인 평가는 하지 않겠고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역사적 판단력에 따라서 이 박정희 정부를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이 정부가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게 되면서 앞서 이승만 정부의 모습과 비슷하게 독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은 뭐 교사를 거치기도 했었고 군인 출신 혹은 뭐 만주 군관 출신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군인이 이 혼란기에 정권을 임시적으로 이양을 받았고 그것이 혼란기가 잠재워지게 되면 자신은 원래의 위치로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서 정권을 계속 장악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영화 남산의 부장들의 모습을 최근에 개봉한 영화인데 그런 영화도 한번 보면 이 박정희 정부의 느낌이나 박정희 정부의 추진 내용들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경제 개발을 계속합니다. 자, 사실 이 경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승만 정부 때부터 추진되었던 건데 잘 되지 않았었고요. 자, 박정희 정부 때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추진 기구가 이제 경제기획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알아두면 좋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한일협정과 베트남 파병을 거치면서 다양한 뭐 원조금이나 차관 형식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제 개발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경공업 위주의 공업 발전을 시작하다가 이제 중공업도 발달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의 상징적인 업적이랄까요? 현재도
가장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100억 불 수출 달성,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건설, 이 정도가 가장 큰 박정희 정부의 문제를 찾아내는 힌트가 되겠습니다. 자, 박정희 정부도 세계 경제 위기에 따라서 흔들리기도 해요. 석유 파동이 찾아왔을 때 굉장히 위기를 겪기도 하고요. 이 박정희 정부는 기본적으로 통일 정책이요, 선건설 후통일이었습니다. 자, 지금 6.25 전쟁 겪으면서 나라가 초토화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랬죠. 자, 그렇지만 이 정부도 뭔가 통일의 명분이랄까요? 혹은 뭐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한 명분이랄까요? 자, 북한과의 교류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7.4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중요한데요. 조금 이따 기회 되면 요 통일정책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볼 건데요. 자, 어떻게 보면 최초로 남북의 정상은 아니지만 남북이 이제 교류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제시가 되고요. 물론 뭐 실질적인 것은 없었고요. 요 7.4 남북 공동성명은 김일성과 박정희가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는 하나의 명분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이 되는 게 부마항쟁이라고 해서 박정희 정부가 유신헌법을 제정하면서 계속 억압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것에 불만을 느끼면서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주의 발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적으로 12.6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요 정부는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이제 군인 출신의 정부가 등장을 해서 어떻게 경제도 발전시키고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져가면서 국가를 이끌어 나갔단 말이에요. 자, 지금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데도 보면 군부 독재 정부가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는 민주주의적인 정부가 등장을 해서 더 나은 세계로 더 나은 발전의 양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건 이제 전두환 정부인데, 그 전에 그 혼란기가 계속 지속이 되거든요. 자, 먼저 12.12 사태. 자, 어떻게 보면 군부 쿠데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흐름이 서울의 봄. 자, 우리의 서울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다. 프라하의 봄을 모방한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어나게 되는 일련의 민주화 흐름. 파란색으로 적어볼게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0년이죠) 그래서 광주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두환 정부는 결국 출범이 됩니다. 12.12 사태의 주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들은 그래도 조금 힘이 있었나 봐요. 자, 앞에 정부가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았지만 자신들은 그래도 강행을 하겠다. 대신 대통령을 7년만 하겠다. 대신 한 번만 하겠다. 7년 단임제라고 하는 내용을 제시합니다. 전두환 씨 아직도 살아있죠.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뉴스에서 종종 접하게 될 겁니다. 자, 이들도 또한 정권을 잡고 있는 명분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여러 사회 정책들을 시행해 나가는데, 먼저 이야기되는 게 삼청교육대. 그냥 알아두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합니다. 그러니까 야간 통행을 가능하게 한 거죠. 박정희 정부 때는 불가능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프로야구를 개막시켜요. 자, 여러분 야구 좋아할 수도 있는데 야구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오랫동안 정권을 잡고 정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프로야구로 돌리는 겁니다. 자, 지금 굉장히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스포츠인데,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프로야구의 시작점, 출발적인 의미가 조금 달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오히려 이 전두환 정부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것을 삼저호황이라고 해요. 저가, 저달러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물가가 이때는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두환 정부 때는 조금 살기 좋았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정치적으로는 독재나 여러 억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경제적으로 좋았다라고 해서 또 전두환 정부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좋았다고 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개인적인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러 안정권을 잡고 있지만 군인 출신의 정부가 강압적으로 또 통치를 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도 앞선 정부처럼 평가가 조금 갈리기도 하는데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겠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인 가치관과 판단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정부에서 있었다 사실만을 전하게 되고요. 자, 전두환 정부의 말미에 또 민주주의의 흐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6월 민주항쟁입니다. 1987년이에요. 조금 있다가 연도 적으면서 다시 정리할 거라서 한번 확인을 해 두시되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전까지는 대통령을 국민이 뽑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는 초기만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만 할지라도 초대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였습니다. 이것을 간선제라고 해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는 걸 간선제라고 하는데, 이 전두환 정부 말미에 6월 민주항쟁으로 결과가 대통령을 국민이 뽑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웃긴 게 이제 6.29 선언을 차기 대통령 혹은 차기 여당의 후보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노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낭독하게 되면서 결국 이 사람이 김영삼, 김대중 사이의 갈등 속에서 정부를 구성하게 되죠. 자, 노태우 정부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노태우 정부는 북방 정책을 펼쳤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 과거 소련이었던 그런 동방의 공산권 국가들을 대표되는 그런 국가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정책을 외교적으로 밀어나갔다라고 하고요. 자, 이때는 통일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냐면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남북의 장차관급 관료들이 모여서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그리고 서로의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면 좋을지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상호 체제를 존중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노태우 정부 때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일반적으로 또 서울 올림픽도 개최가 되었었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두환 정부 때부터 추진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긴 한데요. 자, 그 다음 정부부터는 조금 가볍게 보아도 됩니다만, 요 선생님 생각에는 김대중 정부까지를 그래도 좀 무게를 두고 보십시오. 자, 김영삼 정부 때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지금 은행 계좌나 갖고 있나요? 자, 김땡땡, 홍길동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돈이 있을 텐데, 그 전까지만 할지라도 자신의 이름을 은행에 이제 기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명 계좌가 굉장히 많았겠죠. 지금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드러나게 되면서 차명 계좌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제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요 김영삼 정부를 통해서 금융 실명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 청문회 할 때 재산이 얼마나 이런 것들을 밝히게 되죠. 왜냐하면 금융 실명제에 따라서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과 틀리면 청문회에서 여러 문제와 질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방자치제를 확대합니다. 자,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하고요. 노태우 정부 때부터 지방자치제가 도입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청주시, 뭐 제천시, 충주시 이런 지역에서 도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지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의 권한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중앙 집권에서 지방 분권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가 실시됩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자, 지금 서울에 보면 가장 중앙에 세종대왕 있고 이순신 장군 있고 뭐가 있습니까? 무슨 문 있죠? 광화문 있잖아요. 그 광화문이 있던 자리에 옛날에 조선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하면서 폭파시킨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유튜브 영상을 보면 여러분이 조선 총독부 건물이 어디에 있다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천안 독립기념관에 있다라고 했어요. 바로 역사 바로 세우기 하면서 폭파시킨 겁니다. 현재는 천안에 있고요. 자, 상징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데 OECD에 가입합니다. 자, 그래서 OECD에 가입한다는 게 당시에 뉴스에 나올 만큼 굉장히 화제거리였고요. 자,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하나의 표상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선진국에 가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았죠. 자, 왜 그렇습니까? 경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1997년 여러분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겁니다. 못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고요. IMF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IMF는 뭐 단체입니다. 단체. 금융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IMF가 찾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경제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서 IMF에 돈을 빌려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1997년 IMF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실업자들이 굉장히 늘게 되고 국가 내부적으로 내외적으로 근무하기 운동을 하면서 국민의 힘으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영상 자료들 보면 뭐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신들의 뭐 금이나 뭐 트로피 이런 것들을 정부에 기증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능 같은 데 가끔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적진 않겠습니다만 이 김영삼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시도했었어요. 근데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것을 하지 못했고요. 자, 그 다음 정부가 김대중 정부입니다. 자, 김대중 정부 때는 요 IMF를 이겨내려고 하는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사정위원회를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 두고요. 자, 대북적으로는 이제 햇볕 정책을 일반적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북한의 체제를 강력한 뭐 미사일이나 압박보다는 따스한 햇볕을 주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서 그들과 평화 공존을 하고 나아가 평화를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정책의 방향을 햇볕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 결과일까요? 남북 정상이 만날 수가 있었어요. 자, 그것을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합니다. 2000년에 실시가 됐죠. 그래서 북한으로 가서 최초로 정상이 만나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2002 월드컵도 언제 열렸습니까? 김대중 정부 때 한일 공동개최로 열렸다라고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뭐 물론 교과서나 이런 데서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연평해전도 언제 발생했었습니까? 김대중 정부 때 발생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 대한 평가도 햇볕 정책을 굉장히 잘 해서 노벨 평화상도 받았다라는 평가도 있고 또 뭐 연평해전도 발생했기 때문에 정말 잘했느냐 뭐 이분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또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평가에 맡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만을 전달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명박 정부 때는 일반적으로 G20을 개최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서울시장 출신의 대통령이었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호주의를 가르쳤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무현 정부 때는 참여 정부를 표방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고 시민 국민과 함께 정부를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나갔죠. 뭐 대통령 기록관도 이때 시스템이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자, 정상회담 이때 또 시작하는데요. 자, 이것을 제 2차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을 계승했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거 좀 어려운데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라고 2007년에 발표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참고해서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는 일반적으로 창조 경제를 표방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화가 있는 삶 들어봤습니까? 자, 선생님이 이걸 잘 이용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매월 마지막 대주 수요일인가요? 그때 뭐 영화나 뮤지컬 등 문화 이런 혜택을 조금 더 저렴하게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 발전에 오랫동안 치중해 오면서 문화적인 혜택을 잘 받지 못했는데 그것들을 정부에서 조금 지원해 주게 되는 나름의 정책을 펼치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하고요. 자, 문재인 정부 현재 유지되면서 많은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통일 정책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판문점 선언을 낭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판문점에서 김정은하고 만나서 대북 정책의 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굉장히 뭐 통일이 될 것 같은 굉장히 선생님도 살아가면서 처음 느껴본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뭐 트럼프도 한반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간략한 역대 정부의 특징, 개요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긴 하죠.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앞에 정부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참고해 두시고 또 많은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선생님이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통일정책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흐름을 통해서 발전을 했는지 그것이 어떻게 현재의 모습을 구성하고 있는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선생님하고 10번째 강의를 달려보았습니다. 역대 정부의 특징, 자유민주주의의 흐름하고 남북 통일 노력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유민주주의 흐름이라고 적어볼게요, 여러분. 자, 아까 이제 역대 정부의 특징에서 개요를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 첫 번째로 이야기되는 건 4.19 혁명이죠. 자, 요거는 연도까지 좀 알아두세요. 특강이기 때문에 1960년에 일어난 거죠. 3.15 부정선거가 배경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승만이 하야되면서 독재 정부가 타도되었었죠.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로 5.18 민주화운동. 1980년입니다. 광주에서 일어났고요. 자, 바로 신군부의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광주의 사람들은 무참히 공격을 당했고 군합발이 짓밟혔고요. 자, 그렇지만 전두환 정부가 수립이 계획대로 되었었죠. 자, 그 이후에 이제 6월 민주항쟁 기억해 두세요. 혹시 여러분 연도 알고 있습니까? 알아두면 좋은데요. 1987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 1987의 배경이 되었던
내용이 바로 6월 민주항쟁이고요. 자, 아까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대통령 무엇을 이끌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대통령 직선제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 두면 좋은데 이것이 어디에서 발표됐냐? 6.29 민주화 선언. 요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가 이제 발표하게 되면서 그것이 나중에 대통령을 실제로 국민이 뽑게 되는데 영향을 주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좀 흐름이 정리가 되나요? 4.19, 5.18, 6월 민주항쟁. 쉽죠? 4, 5, 6. 여러분 기억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좀 뛰어넘어서 과장돼서 이야기하면 이건 뭐 가치관과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2002 월드컵 우리가 뭐 응원의 문화가 바로 이런 뭔가 불이나 뭐 모여서 뭔가를 하는 그런 과거 전통에서 이어져 오는 문화가 뭐 4.19에서 드러났고 그것이 쭉 이어져 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정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냥 재미삼아 한 이야기였고요. 남북 통일 노력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남북 통일 노력.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가 어떻게 적어볼 거냐면 어떻게 적어봐야 될까요? 7.4 남북 공동성명 먼저 적어볼게요. 자, 이것도 여기서는 연도를 좀 알아둡시다. 1972년 언제 시행했었나요? 자, 연도 보면 추론이 가능하겠죠?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박정희 정부 때 뭐 무슨 통일이야, 뭐 이렇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해하겠어,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언급 자체만으로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닌가 굉장한 위기의식을 가져왔던 것이 당시 상황이자 당시 사람들의 느낌이었다라고 해요. 뭐 지금은 우리가 분단 체제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은 뭐 문재인 정부 때 여러 뭐 통일 정책이 일어나거나 뭐 김대중 정부 때 그렇다고 할지라도 조금 우리가 체감은 다른데 이때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주고요. 자, 두 번째로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이야기된 건데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네,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것도 연도가 1991년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 남북 기본 합의서는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었어요. 아까 이야기하고 얽혀 있네요. 상호 체제를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교류와 협력을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제시됩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88 올림픽도 했었었고 문화 교류가 자꾸 증가하게 되면서 서로 협력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흐름은 남북 정상회담인데 이것은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문제는 이게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가지로 선생님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나눠볼게요, 여러분. 자, 첫 번째로 6.15 남북 공동선언. 자, 요거 2000년입니다. 2000년. 어디 적어볼까요? 여기 적어볼까요? 2000이고요. 요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데 개성공단. 자,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 이용해서 제품 만들어 판매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끊겨있는 경의선 복원. 쉽게 얘기해서 서울부터 신의주까지 가는 그런 철도고요. 이때 이산 가족이 상봉, 선생님 엉뚱하게졌네요. 이산 가족이 상봉되는 다시 적었어요. 이산 가족 상봉의 내용이 담겨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조금 용어 긴데 잘 적어볼게요, 여러분.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산업. 자,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자, 요거 2007년. 어디다 적어볼까요? 여기다 적어볼까요? 자, 요거는 시계기에서 6.15를 계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너무 길다 보니까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고 굉장히 유명하죠? 판문점 선언. 2019년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요거 각각의 정부들 잘 언급을 못한 것 같은데, 김대중 정부였죠. 그리고 요거 언제입니까? 문재인 정부였죠. 잘못 얘기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였죠. 그리고 마지막 판문점 선언,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남북 정상회담이었다라고 언급이 되는 거고요. 이런 행동들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가 기본적인 모습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통일 정책들은 보통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반드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역대 정부의 특징, 선생님 추가 특강으로 자유민주주의 흐름하고 남북 통일의 노력, 흐름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정말 끝이네요. 자, 아직 강의가 완벽하게 촬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업로드가 물론 필요하겠고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고려하고 조선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조금 혼동을 줄 수 있는 것은 업로드 순서가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자, 선생님 개인적으로 1강부터 쭉 올라와서 10강을 올리려고 했는데, 자, 이것이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걸 순서를 그대로 올리게 되면 3학년 학생이나 또 어떤 뒷부분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필요의 도움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순서가 뒤죽박죽 되면서 강의를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한테 일말의 양해를 구하고요. 자, 어쨌거나 강의 제목들을 보면 순서와 강의 순서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 확인해서 강의 순서대로 들으면 여러분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 강의는요, 여러분이 예습을 하시거나 복습을 하시거나 또 일반적인 흐름을 잡을 때 필요한 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빠질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알고 싶은 내용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 교과서 그리고 시중의 문제집, 학습지, 참고서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고요. 또 여러분하고 선생님이 실제로 배우게 되는 친구들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영상 자료도 보면서 선생님하고 많은 내용을 학습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상으로 한국사 요약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중국사, 혹시 서양사 등으로 여러분하고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계속 구상은 하고 있거든요. 자, 이상으로 인사를 하고, 자, 여러분하고 한국사 요약 강의 정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수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